안녕하세요. 자, 저는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원격 교육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될 윤일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원격 교육론 첫 시간으로서 원격 교육론의 개념,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원격 교육론이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개념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교육 이런 개념들이 아마 떠오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원격 교육이라는 것들은 이제 전통적인 교육의 어떤 대안으로서 아주 오래전부터 시도되었던 교육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원격 교육의 어떤 의의와 그다음에 개념,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 교육론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실제로 우리가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에 대한 어떤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제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K-MOOC라는 것들이 대학의 담장을 허물고 있다라는 어떤 기사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K-MOOC이라는 어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2015년도에 만들어진 온라인 공개 강좌 플랫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MOOC이라는 것들은 이제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웨어의 약자로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강좌를 오픈해서 공개해서 교육하는 어떤 운동의 일환의 서비스를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이 MOOC 강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용자 수 기반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수강 신청 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온라인 공개 강좌가 왜 이렇게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대학 단위로 이루어진 어떤 신규 강좌들이 MOOC에서는 온라인 형태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MOOC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공개 강좌들은 실제 대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업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굳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이 MOOC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공개 강좌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 이 얘기는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의 강좌들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어떤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최근 2015년에 27개 강좌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2018년도 기준으로 500개 이상까지 강좌를 확대할 방침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격 교육이라는 것들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대변되는 어떤 시대적 흐름에 어떤 가장 앞선, 그다음에 가장 진보된 교육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원격 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는 원격 교육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처음 3주차까지는 원격 교육의 개념과 발달 과정을 위주로 이론적 기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주차부터 5주차까지는 원격 교육과 관련된 매체와 그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매체 같은 경우는 TV, 온라인 방송에 활용되는 어떤 IT 기술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모두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교수학습 방법은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죠. 가르치는 방법과 배우는 방법에 대한 이제 원격 교육의 어떤 특화된 형태의 교수학습 방법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주와 7주 차에는 원격 교육의 교수 설계와 그다음에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을 알아볼 건데요. 자, 교수 설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략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품질 관리는 자, 원격 교육에 관련된 컨텐츠, 그다음에 수업,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자들의 어떤 만족도와 성취 수준,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공식적인 표준에 대한 품질 관리 표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9주와 10주 차에는 원격 교육의 운영 및 그다음에 평가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평가 전략은 학습자들에 대한 평가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품질 관리와 관련된 어떤 전반적인 수업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관리도 포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주와 12주에는 제도와 그다음에 관련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교육 과정은 학습자들이 배우게 되는 어떤 원격 교육의 교육 과정이 아니라 실제 이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 여러분들께서 이 원격 교육과 관련된 어떤 전문성을
일깨우기 위한 어떤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주와 14주 차에는 원격 교육의 실제, 그 다음에 미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서 보시는 실제는 아까 들어가기 위해서 보셨던 묵과 같은 어떤 실제로 원격 교육이 적용된 사례, 그 다음에 서비스, 플랫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원격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요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원격 교육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 교육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840년대부터 어떤 전통적인 학교 교육의 대안 형태로서 운영되어 온 교육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원격 교육의 어떤 초기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사실 그 시대에는 생각해 보시는 어떤 1840년도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뭐 네트워크 서비스 또는 뭐 텔레비전, 하다못해 라디오 이런 것들도 사실 없던 시대였죠. 자, 그래서 이 당시의 원격 교육 같은 경우는 우편 시스템을 이용한 어떤 방송과 그다음에 오디오, 비디오 교재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방송이나 오디오 같은 경우는 보다 후기의 모습이겠지만 가장 초기의 어떤 원격 교육의 모습 같은 경우는 우편을 통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편 시스템을 통한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예전에 학습지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제 우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지를 받으시고 그 학습지를 해결하는 형태의 어떤 교육 활동을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우리가 학습지라고 이야기하는 자, 교육 형태가 실제로 이제 우편을 통해 이루어진 어떤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학습지를 통해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학습지를 받다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점차 밀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수업을 포기하고 이제 교육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 학습이라는 것, 그다음에 원격 교육의 학습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자기주도적인 학습에 기반을 두고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학습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학습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꾸준히 해야지만 하는 어떤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원격 교육 분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분야가 바로 이제 기술에 대한 분야인데요. 사실 원격 교육이라는 것들은 기술의 발전과 어떻게 보면 함께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IT 기술이 이제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원격 교육은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 뭐 직업교육까지 포함을 하는 거겠죠. 이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도는 이미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이 원격 교육의 활용이 실제로 이제 학습자들의 어떤 초중등 학습자들보다도 직업, 그 다음에 평생교육의 관점에서의 어떤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원격 교육의 어떤 시장 규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원격 교육이라는 것들이 교육적인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산업 분야로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는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냐면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원격 교육의 핵심 분야 중에 하나인 자, 이러닝 시장의 어떤 규모의 확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2011년의 기준으로 이러닝 시장의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약 2조 4천억 정도의 규모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4년 정도 지난 2015년 시점에는 3조 4천억 규모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요. 요거는 5년간 약 연평균 9.2%의 성장을 보여주는 건데, 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최근에 약 3%대에 뭐 미치지 못했던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엄청난 고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이러닝 시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었던 온라인 교육을 포함해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AR, VR과 같은 실제 최신 어떤 교육 패러다임, 교육 기술과 융합한 에듀테크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이 규모는 10조 원 이상으로도 이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규모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예산의 규모를 이제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 규모의 어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이제 이 서비스에 대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자, 컨텐츠에 대한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서비스에 대한 분야도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실제로 컨텐츠에 대한 분야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시장의 변화 상황을 살펴본다면 이 서비스와 더불어서 이 컨텐츠가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앞으로는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러닝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원격 교육의 어떤 특징과 용어에 대해서 한번 직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교육의 접근 방식으로서의 어떤 원격 교육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댄 콜드웨이라는 학자가 이제 원격 교육에 대한 어떤 구분을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나눠놓은 결과물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과 장소라는 두 변인에 의해서 교육이 실천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바로 이렇게 이제 표 형태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장소와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구분을 했죠. 자, 그래서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이라면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교육입니다. 자, 이 전통적인 교육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학교 교육의 형태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은 다르지만 장소는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습센터와 같이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개별적인 수업이나 분반 수업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수업들이 바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수업을 우리가 바로 이제 여기부터 원격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실시간 형태의 원격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는 뭐 방송이라든지 교육방송이라든지 말하자면 일방향적인 어떤 교육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이제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컨텐츠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거와 다르게 시간도 다르면서 장소도 다른 비실시간적인 형태의 원격 교육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장소와 시간의 구애 없이 어디서나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전통적인 교육과 원격 교육 형태에서의 어떤 이제 이 장소와 시간에 따른 접근 방식으로 한번 구분을 해본 이제 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보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누가 중심이 되느냐? 바로 이제 교사가 중심이 되는 이제 교육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강의식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교사 중심의 어떤 전통적인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시간대가 이루어지는 교육 같은 경우는 선택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실시간의 어떤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정해진 시간에 같은 내용의 컨텐츠를 일방형 형태로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육 형태로 우리가 분류가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원격 교육 같은 경우는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 또는 다른 시간에 접근이 가능한 모든 방식을 사실상 의미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순수한 이제 원격 교육의 방식으로 이 댄 콜드웨이라는 학자가 구분한 방식이 바로 서로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학습자들이 원하는 시간이라면 언제라든지 다른 형태의 콘텐츠들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장소에 따른 구애도 없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죠. 사실 이렇게만 본다면 사실 원격 교육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주 다른 시간대, 그리고 아주 다른 장소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교육 형태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격 교육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 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먼저 면대면 교육과 원격 교육을 구분해서 본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 바로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자, 원격 교육이 훨씬 더 상호작용이 활발할까요? 아니면 면대면 교육이 상호작용이 활발할까요? 네, 아마 생각이 다들 다르실 겁니다. 그렇지만 면대면 교육이 아무래도 이제 교수자와 학생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실 수업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식 수업인데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나의 어떤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이제 학생들이 교수자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집니까?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라는 것들은 자, 뭐 면대면 교육이든지 원격 교육이라든지 자, 적용된 교수학습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능동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면대면 교육이 사실상 원격 교육보다는 상호작용의 어떤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교수자에 의존하는 강의식 수업이 일반적으로 면대면 교육에서 일부러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획일적인 교육으로 변질되기 쉬운 게 면대면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을 들으시면서 질문도 안 하고 수업도 참여 안 하고 자, 이런 경우에는 누가 중심이 돼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이제 교수자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습자들은 이제 수동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원격 교육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교육의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큰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학습자가 이제 교수자와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고립되는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 아무래도 교수자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거나 아니면 즉각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하는 상호작용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의 동기에 따라서 학습 효과가 굉장히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반면에 수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어떤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게 사실 원격 교육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자기도주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전통적인 면대면 교육과 원격 교육의 특징을 보다 자세하게 한번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시간과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구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면대면 교육 같은 경우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공간에 함께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격 교육 같은 경우는 분리가 되죠. 자, 분리가 된다는 얘기는 공간의 어떤 분리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어떤 분리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자의 특성입니다. 자, 학습자의 특성 같은 경우는 면대면 교육은 대체적으로 동질합니다. 자, 이 동질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나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지식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동질성을 볼 수가 있죠. 물론 뭐 수업의 내용에 따라서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상 좀 드문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학부모에 의존합니다. 자, 뭐 성인 학습자 같은 경우는 학부모에 대한 의존이 거의 발생을 하진 않겠지만 성인 학습자들이 사실상 면대면 교육의 어떤 학습상에 들어가는 경우는 대학 교육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성인 어떤 평생 교육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초, 중, 고등학교 수준의 어떤 면대면 교육을 살펴보자면은 학습자 특성이 어떤 보여지는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격 교육 같은 경우는 대체로 학습자들의 어떤 특성이 이질적입니다. 그 얘기는 초등학교 수업이라도 이제 어른들이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인들이 들어야 되는 어떤 지적 수준이 높은 수업이라도 인지 수준이 허락한다면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어린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자체도 사실상 굉장히 이제 분산될 수가 있겠죠. 지역의 구분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부모에 의존하기보다는 훨씬 더 자기 주도적인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이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직장인, 성인으로 구분을 하지만 직장인의 성인의 어떤 비중도 클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초, 중 등 학습자들 충분히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수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자, 면대면 수업이
이제 대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강의식 수업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교수자가 또는 학습자가 함께 한 공간에서 서로 마주해서 수업을 하는 방식, 자, 면대면 수업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에 원격 교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수 매체를 통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사실 교수 매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교수 매체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이 전자칠판도 교수 매체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지금 재생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이 프레젠테이션도 이제 교수 매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매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실제로 이 수업에 참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상호작용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호작용 관점에서 보시면, 자, 면대면 교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원격 교육에 비해서 이제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접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뭐, 언어적인 상호작용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육체적인 상호작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교수자와 학습자가 말로 무언가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학습자들끼리 말로 무언가를 주고받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뭐 육체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뭐 교수자가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선생님들이 자, 이해한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다면 뭐 손을 들어서 자신의 어떤 뭐 이해도를 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육체적인 상호작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원격 교육에서는 사실상 이 보고서라든지 매체 이런 어떤 매개를 통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원격 교육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중에 하나가 뭐 토론. 자, 토론. 자, 요 방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토론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4명, 5명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그룹 토론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토론 방식은 어떠한 주제가 게시가 되고 이 주제에 따라서 모든 학습자들이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개신하고 그 다음에 게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에 대한 반박을 달고 하는 활동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아마 해보신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형태의 어떤 상호작용들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 지원 체제를 통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학습자 지원 체계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 상황을 진도를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질문사항을 올리거나 뭐 게시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원 체계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 개발에 대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 교수 개발이라는 것들은 실제로 수업 자료를 누가 만들고 그 다음에 누가 강의를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관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대면 교육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어떤 교수자, 그 강의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실제로 이 교수 개발을 전담하고 운영을 하는데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원격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별로 전문가가 존재를 하고요. 전문가들이 각자 협업을 통해서 컨텐츠들을 완성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교수 내용을 개발하는 전문가도 있고, 그다음에 촬영하거나 영상을 만드는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이런 학습자 지원 체계를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교수 개발에 모두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업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업 형태는 교수자에 의존하는 집단적인 어떤 교육의 형태가 바로 이제 면대면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집단적인 교육의 형태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교수자 하나에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다수의 학생제들 하나의 공간에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얘기는 일상적인 교실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격 교육 같은 경우는 교수 매체에 의존한 어떤 개별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학습자 맞춤에 따른 모두 다 다른 컨텐츠가 이루어지는 형태는 아닐지라도 이제 개별적으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컨텐츠들을 선택을 해서 수업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교수 매체라는 것들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 조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자들이 면대면 교육 같은 경우는 행정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이제 분업화된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원격 교육 같은 경우는 학습자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코스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지원을 위한 강력한 행정 조직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업을 개발하고
영상을 촬영한다거나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교수 매체들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어떤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행정 조직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원격 교육의 특징을 기회의 어떤 확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 교육의 어떤 기회, 그다음에 이 교육의 기회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요. 사실 원격 교육이 가져온 변화는 굉장히 큰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변화는요. 기존의 교육 제도에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사실 뭐 돈이나 비용에 따른 문제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듣고 싶었던 어떤 수업이나 내용들이 자,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만 자, 열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지 않는 이상은 내가 원하는 내용을 배울 수 없었던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형태로 다양한 기존의 교육제도에서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원격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아까 보셨던 묵이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 다양한 이러닝 시스템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학습자들의 통제력이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각 형식의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학습자들의 통제력이 확대가 됐다는 이유는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실제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통적인 어떤 면대면 교육 방식에서는 강의자가 훨씬 더 학습자들에 비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교수자의 중심의 어떤 수업이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격 교육 같은 경우는 교수자 중심이 아니라 바로 이 학습자들이 수업의 주체로 떠오르게 되면서 수업을 듣는 시간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그다음에 내가 듣고 싶은 수업도 내가 원하는 수업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통제력이 굉장히 강해졌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학습자들의 어떤 지각 양식도 같이 변화시켰는데요. 자, 지각 양식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뭐 인지 양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어떤 것들이 좀 더 익숙하냐, 편하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어떤 수업을 듣는다면은 무조건 선생님에 가서 이제 직강을 듣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새벽에 보는 게 공부 가장 잘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학습자들이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장소,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학습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지각 방식 또는 인지 방식에 알맞는 학습 형태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변화는 사실상 교육계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가속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원격 교육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원격 교육이라는 용어는요, 공식적으로 1972년에 미국의 버지니아주 웰링턴에 있는 국제통신교육협의회 요 단체에서 소개를 통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전에는 뭐 통신교육이라든지 이런 용어로 사용을 하다가 자, 1972년에 원격 교육이라는 용어가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원격 교육이라는 용어를 이제 뭐 구성하고 있는 되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격 교육이라는 용어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키간이라는 학자가 정리를 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보시는 것들이 이제 바로 이 통신교육 또는 통신학습 용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의 역사는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편으로 전달되는 어떤 코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인 어떤 통신 시스템 하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들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격 교육의 용어로서 통신교육, 통신학습이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정학습인데요. 자, 가정학습은 말 그대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학교라는 어떤 공식적인 장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어떤 위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26년도에 미국의 통신학교 교장들이 자, 국제가정학습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로 이 위원회의 어떤 가정학습을 통한 어떤 학습자로 등록한 인원들이 약 500만 명 이상이었다고 생각을 우리가 조사가 됐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고등교육이 아닌 원격 성인교육의 업종 입장에서 분야로서 이제 활발하게 사용됐던 것들이 바로 이제 이 가정학습이라는 분야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독립학습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이 독립학습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원격 교육에서 얘기했었던 우편통신, 열린 교육, 그다음에 라디오, 텔레비전, 뭐 개별 학습 이런 식의 환경이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독립적인 측면도 포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면대면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교사학습 활동에서도 이제 독립되는 어떤 모든 면에서 이제 교육이 독립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내는 관점에서의 어떤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학외 학습과 원격 교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학외 학습이라는 용어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학외 학습은 교수 요원들이 말하자면 선생님이나 교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교내에 있는 외부에 있는 교내에 있는 학습자들 뿐만 아니라 자,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두 그룹의 학습자들을 교육하면서 같은 시험과 그다음에 같은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 개념들이 바로 이제 이 학외 학습의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원격 교수인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번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원격 교육은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스턴스 티칭 또는 teaching at the distance라고 우리가 의미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학습자와 교수자가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개념에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상호작용이 시뮬레이션에 대한 그다음에 뭐 설명이라든지 질의라든지 안내 이런 것들이 모든 어떤 정형화된 매체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또는 교재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든 방식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들을 바로 이제 우리가 원격 교수라고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원격 학습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원격 교수는 가르치는 방식에 대한 의미를 한다면 원격 학습은 바로 이제 배우는 방식에 대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습이 이제 관료적이면서 교수자 중심의 어떤 학습에서 원격 교수가 실제로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격 교수에서 이제 원격 학습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제 원격 교육입니다. 이 원격 교육은 실제로 이 원격 교수와 그 다음에 원격 학습이 합쳐진 개념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사실 원격 교육이 아니더라도요. 교육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교수와 학습이 통합적으로 합쳐진 개념을 우리가 보통 교육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 얘기는 가르치는 방식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학습자들이 배우는 태도와 동기, 그 다음에 학습자들의 배우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띠기 때문에 실제로 이 원격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은 원격 교수에 대한 측면과 그 다음에 원격 학습에 대한 측면을 모두 다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원격 교육의 실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격 교육의 정의는요, 1967년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변해왔는데요. 한번 살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격 교육의 정의는 도우먼이라는 학자가 한 정의입니다. 사실 이 도우먼이라는 학자가 한 정의를 살펴보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요. 바로 체계적으로 조직된 자기학습의 형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당시 1967년도 당시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실제로 원격 교육이 원활한 어떤 실시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들이 뭔가 체계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학습의 어떤 형태와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 자료, 컨텐츠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조직이 되어야 실제로 원활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정의가 이 당시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1973년도에 이루어진 이제 피터지의 정의를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의를 보시면요. 자, 분업과 조직 원리의 적용은 물론 기술적인 매체의 광범위한 사용을 합리화하는 방법. 자, 이 얘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제 기술적인 매체를 굉장히 강조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기술적인 매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 이 당시에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라디오라든지 비디오 매체 이런 것들이 사실 교육의 어떤 혁신적인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면서 이게 사용성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시기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원격 교수 학습 방법에 투입이 되면서 원격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되던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어떤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무어의 정의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무어라는 학자는 사실 원격 교육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학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무어가 정의한 이제 관점은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원격 교수가 학습 행동과 이제 분리돼서 교수 행동이 분리돼서 이루어지는 어떤 방식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쇄나 전자, 기계 장치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촉진되는 방식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이 교수 행동과 학습 행동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 당시에 어떤 최신 기술인 인쇄 기술, 뭐 전자 기술 이런 기계 장치에 대한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이제 강조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홈버그의 정의입니다. 근데 홈버그 같은 경우는 이제 튜터라는 어떤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 튜터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새로운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교육의 현장으로 봤을 때는 교수자와 학습자 이런 1대1 측면에서의 어떤 새로운 측면이 하나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튜터라는 어떤 말하자면 보조 교수자 같은 경우는 교수자가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없는 어떤 학습자들의 어떤 상호작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질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도움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튜터의 계속적이면서 즉각적인 감독이 강의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업 공간에서 이루어지진 않지만 튜터가 지속적으로 이제 온라인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수준의 학습 형태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게리슨과 셰일이 정의한 부분인데요. 자, 이 게리슨과 셰일의 어떤 정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교육적인 의사소통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바로 인접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를 한다. 자, 이 얘기는 원격 교육이라는 게 어떤 뭐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루어지는 어떤 기술적인 특성에 대한 부분들도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같은 현실적인 어떤 공간이라든지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비실시간적, 비동시적이지 않은 모든 교육의 형태가 바로 이 원격 교육이다라고 정의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베이커라는 학자는 이제 오디오나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연결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시간에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관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떤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된 관점이라는 건 결국에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바로 IT 기술과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IT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이제 학습자들이 교수자와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런들이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을 허용하게 된 어떤 시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원격 교육의 발전 과정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죠. 자, 다음은 포트웨어 레인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이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이제 교수 전달은 전자적인 기계나 인쇄 자료에 의존하는 학습 상황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뭐 앞서 나왔던 정의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원격 교육이라는 측면은요, 이 기술적인 변화가 따라서 새로운 세대의 어떤 교육 방식이 기존의 내용을 완전하게 제외를 하거나 버리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자, 기존의 어떤 인쇄 매체에 대한 교육 방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새로운 어떤 통식에 대한 방식이 들어왔고요. 통식에 대한 방식이 들어오게 되면서 실시간 상호작용 방식이 들어오게 되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기존의 어떤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원격 교육의 변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요소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어떤 정의들을 이제 이 5가지로 구분을 한 건데요. 자, 면대면 교육에 구분을 해서 사실 이제 교수자와 학습자가 반영구적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개념입니다. 사실 분리가 된다는 개념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리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분리가 된다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학습 자료를 계획하고 준비해서 학습자들이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제 교육적 조직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제공이 됩니다. 아까 보셨던 강력한 행정 조직이라든지 지원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교수자의 교육 내용 전달이나 매체가 의사소통이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방향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자, 이거는 사실 원격 교육의 초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죠. 그렇지만 현재는 이제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실시간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교수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어떤 매체를 활용을 한다라는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학습 과정에서 학습 집단들이 반영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학습 집단이 굉장히 빠르고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수업을 듣다가도 그만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수업 학습자들이 투입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관점으로 아주 유동적으로 학습 집단들이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원격 교육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격 교육의 정의를 바로 이제 미국의 교육공학회에서 정의한 형태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 교육의 구성 요소를 이제 4가지로 보통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제도적인 근거에 기초로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자와 학습자의 분리 관점입니다. 그 다음은 상호작용적인 원격 공학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 경험을 공유하는 관점입니다. 사실상 앞서서 우리가 봤었던 정의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 교육은 사실상 제도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스스로 진행되는 학습과 구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제도적인 근거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어떤 제도적인 학습 시스템을 모두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비형식적인 교육기관, 기업, 회사, 협회, 이런 모든 것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학습들과 이제 구별이 된다는 관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수자는 학습자와 시간, 공간적으로, 그 다음에 지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요, 바로 지식이 사실 우리가 매체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우리 학습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식의 단절이 연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리가 된 관점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호작용적인 원격 통신은 동시적일 수도 있지만 비동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적인 관점이라는 것들은 어떤 뭐 교수자와의 어떤 채팅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비동시적이라는 관점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보셨던 토론이라든지 뭐 게시판,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 상호작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와 자원 교수자를 연결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상호작용을 위한 어떤 자원이라는 형태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학습 경험으로서 잘 조직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습 경험으로서 잘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이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매체 또는 조직된 어떤 학습 자료로 전달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어떤 기존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습자들의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한 학습 경험의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했던 수업의 내용을 정리하는 관점에서 이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이 그래프는요. 자, 가트너라는 회사에서 이제 매년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자,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기술이 이제 사라졌다가 또는 나타났다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확산되고 하는 주기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보시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가는 핸드아웃 자료를 보시면서 참고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하이프 사이클 같은 경우는 단계를 구분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바로 이제 실제로 만들어진 기술이 만들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촉발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요거에 대한 요 만들어진 기술에 대한 어떤 관심과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발하는 단계입니다. 관심이 폭발한 단계는 사실상 뭐 기업에 대한 투자들이 확대가 되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는 있지도 않지만 그런 기술에 대한 어떤 거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기술이 관심의 어떤 확대를 통해서 넘어가면서 실제로 살아남는 기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죽는 기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술의 어떤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기술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들은 사실상 굉장히 한정적인 기술만 남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롭게 여기서 떠오르고 있는 기술들이나 그 다음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기술의 대부분들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살아남은 기술들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 실제로 여기에 이제 활용성이 이제 극대화되고 시장성이 극대화되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극대화된 기술들의 어떤 확점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생산성이 확대되는 관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들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주요 기술로서 앞에 보셨던 하이프 사이클에서 이제 언급이 되는 기술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술 같은 경우는요. 자, 브로드밴드 기술과 그다음에 스마트폰 단말의 확산을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묵 플랫폼이라든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교육 부문에서의 어떤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대부분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지금 교육을 받거나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모바일 기기,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거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얘기하는 브로드밴드 기술, 실제로 데이터를 쉽게 전송을 하고 끊임없이 전송을 하기 위한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어떤 기술 지원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묵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미 기술의 어떤 이제 한계점을 넘어서 굉장히 이제 시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기술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빅데이터 기술이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가 뭔가 약간 좀 거품이 조금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가능성은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향후 2년 이내에서 영향을 미칠 이제 중요한 기술로 꼽은 것들이 바로 이제 자, 클라우드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그 다음에 가상세계, 아까 보셨던 것처럼 AR이라든지 뭐 VR,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가상세계에 관련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BYOD 같은 것들을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기술에 대한 어떤 투자와 그 다음에 기술 개발에 대한 강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두셔야 될 분야가 뭐냐면요. 바로 이 학습 분석입니다. 특히나 이 원격 교육 분야에서는 이 학습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학습 분석의 가장 중요한 어떤 자원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빅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시면서 이제 학습 플랫폼에 남기는 어떤 모든 데이터들이 바로 이 학습 분석에 활용되는 자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학습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온라인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모든 학습 활동들이 실제로 학습 분석이 대상이 되고 있고, 이 학습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교육의 대상자가 선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취 수준을 가졌는지, 그렇다면 향후에 그 학생에게 어떤 내용 수준을 전달해야 될지, 어떤 내용의 컨텐츠들을 줘야 될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학습 분석을 통해서 예측하거나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게임피케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자교과서 같은 어떤 기술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10년 이내에 우리가 이제 교육계에서 영향을 미칠 어떤 플랫폼이라는 것들은요, 실제로 이 교육 플랫폼과 그 다음에 학습자의 어떤 정보의 상호 운용을 하고 있는 표준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학습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플랫폼과 그 다음에 학습자 정보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야 되고요.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학습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을 할지를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정리하기 위한 표준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서 치러질 수가 평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 기술이라든지 우리가 언급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원격 교육의 어떤 전반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원격 교육의 발달 과정과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